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받으셨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국민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끝까지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노력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조윤선 전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부터 청와대 정무수석, 또 문체부 장관까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아온 인물인데요. 사실 지금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수척해지고 좀 어려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얼굴이 상당히 어쨌든 창백하고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구치소라는 데서 상당 기간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장관도 2번씩이나 할 뿐만이 아니고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도 퍼스트 레이디 역할까지 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저와 같은 이제 행형의 수용자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상당한 심적인 아픔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상당히 많이 수축해 있고 몸무게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화장을 안 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상당히 창백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남편 박성엽 변호사죠. 남편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박성엽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15기, 연선 15기시고 61년생이시고 이분은 법무관 출신, 그러니까 군법무관을 거쳐서 판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 혹시 남편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런 식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장판사님과 이 변호인 간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기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될 동안에 부인이 이제 아마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서울구치소 내에 여성들이 접견할 수 있는 공간이 3개인가 4개인가 되는데 거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매일요? 네,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제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나머지 김앤장의 소속되는 변호사도 8명을 이제 변호인단으로 선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남편이 했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3일 박성엽 변호사가 부인 조 장관의 최후 변론을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다시 남편의 변론,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조윤선 피고인을 찾아간 날, 절대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던 조윤선 피고인을 놓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당시 했던 나의 다짐,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남편 변호사의 호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인을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혹시 공판 전략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편이 맡음으로써 일정 부분 효과도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감성이 이제 이렇게 북받쳐 오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둘이 동시에 다 이제 울었다. 그런 점에서는 판사도 인간의 인상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순애보적인 모습 같은 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도 이 남편이 계속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을 계속 부인하는 뭐 코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 남편 자체가 형사법정에는 사실 문외한이다. 본인이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변호를 한 것을 보면은 그만큼 부인에 대한 그 사랑과 뭐 순애보적인 모습은 뭐 강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윤선 전 장관과 남편 사이의 러브 스토리 또 새삼 화제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1학년 때 이제 그 모습에 반해서 이 남편분이 이제 찍었다, 소위 말하면. 나이 차이가 좀 나지 네,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좀 찍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로부터 7년간 열애를 했고, 또 특히 이제 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볼 생각이 원래는 없었었는데, 이 그 남편분께서 사법시험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법시험을 이제 보게끔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외조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검찰에서는 다시 항소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2심 판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안 그래도 특검에 확인을 해봤더니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심에서는 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가 내려졌던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에 대해서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이 뭐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또 항소를 맞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 측에서도 항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위증죄 뭐에 대해서 항소를 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죄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적으로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사회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화면도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마치자마자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왔던 다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자,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마치 영영실 작전을 방불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발가락 그 통증 때문에 그 아마 그 구치소장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어쨌든 치료를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금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진료자들의 그 신상까지 미리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경호원들 뭐 50명 이상이나 사실 동원됐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물론 이거 취지 자체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모습 자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플러스 또 이 병원 측과 이 경호원의 뭔가 좀 불협화음,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한 뭐 경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어제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을 이동할 때 온몸에 뭘 심지어 덮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불로 온몸을 꽁꽁 감싸고 흰 천을 이렇게 그 통로에 배치를 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들고 검사를 한 다음에는 또 오히려 그 빈 침대를 이동을 시켜서 오히려 그 빈 침대에 취재진들이 관심을 쏠리게 하면서 다른 쪽으로 그 나가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고 지나친 그런 경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도 원래 오후까지 계속해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시 정도에 이걸 끝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례적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경호상 이유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예를 들면 이게 이와 같은 일로 그 얼굴이 그 공개되고 또는 이렇게 뭐 불편한 모습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서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헌법 선고시에 재판을 공개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동 변호인이 이 휴대폰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만큼 나의 모습과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대중에게 알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압박감과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이불에다가 정말 꽁꽁 다 쌓여 있고 얼굴로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정말 그 심각한 뭐 부상과 건강에 안 좋은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긴 들죠. 그런데 그 공식적인 소견은 발가락에 그 발톱이 이렇게 파고드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이제 더위가 심해지면서 발가락에 염증이 붙고 잠을 설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가락 속으로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원래 그 본인은 이제 병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밤중에 잠을 못 자고 발등이 퉁퉁 부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MRI를 꼭 찍어야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 적이 있었고 대답을 했고 그다음에 또 결과도 아마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감안해서 예우를 해준 것으로 지금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방금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얼마나 심각한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발가락 이상 말고 다른 검진도 받으신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그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알면은 말씀드리지 뭐 그거 뭐 큰 저거 아니죠. 자, 유영하 변호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상황 같아서는. 글쎄요. 네. 저런 상황 자체가 재판 과정이랄까요?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일단 뭐 평균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에 임하는 자체가 재판에 몰입한다든가 뭐 성실한 태도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그 법 논리를 따지는 이런 모습은 사실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그 병원 진료로 가는 모습도 뭐 정말 발가락이 아픈 것인지 아니면 지금 100일 이상의 그 구속 상태에서 상당 부분 이제 심신이 그 압박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취지인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있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유영하 그 변호사 입장에서 모든 총체적인 변호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과연 이제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표정은 정말 태연하게 밥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저 자체가 이제 과연 별일 아닌 것으로 저는 볼 여지가 좀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지금 10월 중순이 되면은 구속 만기가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과연 저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구속 만기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전략이 지금 계속 통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SK와 관련된 그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추가 기소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등등으로 조금 더 긴장해서 변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감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고 요구를 하면 병원을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구치소 내에 의무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진료를 하시고요. 진료를 해서 보니까 그 구치소와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나 내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는 뭐 제대로 된 검진을 할 수 없거나 제대로 뭐 치료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외부 진료도 허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자체는 두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계속해서 3일 동안 재판을 나오지 않았을 때에도 당시에 그 진료과장은 특별한 소견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답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재판받으러 나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MRI를 찍고 아마 치료를 받았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뭐 외부 진료를 받겠다라는 식의 얘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그 당시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이
초창기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전부 다 증거를 부인하는 식으로 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증거 동의를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10월 중순에 있을 선고가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런데도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롯데에서 그 지불한 돈에 대해서 뇌물죄를 기소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롯데와 관련된 뇌물죄에 대해서 영장 청구 그 범죄 사실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로 재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어느 정도는 본인들도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